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독일 점령지 폴란드의 한 수용소 앞에 도착합니다. 철조망 안으로 들어선 순간 군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간 무수한 참극을 겪은 군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그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7,6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해골과 다름없는 모습과 불탄 유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처형당한 유대인들의 옷 120만 벌과 머리카락 7.7톤도 쌓여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인종학살 현장, 아우슈비츠가 그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나치는 유럽의 유대인 900만 명 중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죠. 2005년 12월 유엔 총회는 소련의 붉은 군대가 아우슈비츠를 해방한 날을 기려 매년 1월 27일을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지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악을 짓지 말자는 경종이자 죽은 자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은 나치가 제일 나중에 학살한 집단이라는 점이죠. 공산주의자, 장애인, 동성애자, 집시가 유대인보다 먼저 제거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장애인 집단 학살 프로그램은 훗날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컨텐츠는 나치의 장애인 말살 프로그램인 T4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4 작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같은 심신 부적격자에 대한 집단 살인 허가 명령이었습니다. 나치는 이러한 부적격자를 사회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게르만 민족의 유전적 우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인종위생학, 즉 독일 우생학을 나치즘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나치 정권은 이러한 사람들을 살 가치가 없는 밥벌레들, 열등인간으로 간주했고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공식 석상에서 스스럼 없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자비로운 안락사로 간주하기도 했는데요. 나치의 기준에 따르면 게르만족 구성원은 모두가 우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T4 작전이 실행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30년대 나치는 안락사를 선호하는 선전 캠페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인종정치사무소, 일명 NSRPA는 독일인들에게 불치병과 정신병자,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유지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었고요. 이를 비판하는 단편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1938년에 제작된 선전 포스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6만 제국 마르크. 이런 장애인을 평생 돌보는데 독일 국민 공동체의 부담이 된다. 잘 생각해라. 새로운 독일의 국민들이여. 이것은 여러분의 세금이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의 포스터들이 이렇게 버젓이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나치는 1931년 10월부터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청소년단을 조직하고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을 의무적으로 이곳에 가입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조직은 독일 청소년들에게 나치즘을 교육하고자 설립된 조직입니다. 장차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 충성스러운 장교를 육성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아리안 혈통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 이런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이용했던 거예요. 여기서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은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 자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히도 이들은 단종이나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1933년 7월 14일 유전병 후손 예방법을 제정했고요. 독일 민족 공동체의 순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종을 실행합니다. 단종이요. 이 법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전병자는 의학적 경험에 비추어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자손이 중도의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외과적 불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본 법에 의한 유전병이란 다음을 말한다. 첫 번째, 선천적 지적장애, 두 번째, 정신분열증, 세 번째, 조울증, 네 번째, 유전성 간질, 그리고 유전성 맹인, 유전성 농아, 유전성 신체 기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은요. 또한 중도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이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유전적 질환을 가진 45세 미만의 여성들은 의사들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됐고요. 의사들의 판결에 불응할 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도 있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첫 해에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불임인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었지만 그 중에 3,559명이 패소했어요. 당시에 나치 정권 말까지 200여 개의 유전 건강 법원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끔찍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티포 작전이 실행되기 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진짜 내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1939년 10월 1일 마침내 비극이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장애인의 강제 안락사를 지시하는 장애인 학살 승인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서류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국 지도자 필리프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아돌프 히틀러. 이렇게 티포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티포라는 이름은 작전본부가 있었던 베를린 티어가르텐 4번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병원 4개가 집단 살해 장소로 쓰였고요. 가장 큰 병원에는 사령부가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전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서류에 등장한 이름 히틀러의 주치의 중 한 명이자 위생학자인 카를 브란트였습니다. 히틀러의 장애인에 대한 견해를 가감없이 주워 섬긴 카를 브란트는 가스실과 약물주사처럼 효율적인 안락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별도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생체 실험까지 진행했죠. 장애인들을 안락사의 제물로 삼은 이 작전은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뻗칩니다. 히틀러는 장애 유아 안락사를 명령하면서 3세 이하의 중증 장애를 가진 유아들을 지정병원에 수용한 다음에 방치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살아남았다면 안락사 주사를 맞췄습니다. 이후에 나치는 안락사 대상을 차차 넓혀나갑니다. 처음에 3세 이하에서 시작했던 것이 17세 이하의 장애 청소년들, 그 다음에는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티포 작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장애인들을 죽이는 것에 반발하리라 예상되었던 카톨릭 단체들은 점차 폐쇄됐고요. 시설에 요양 중이던 환자들은 북적대는 국립기관으로 몰래 이송됐습니다. 그들의 장애인 학살 방식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먼저 수십 명을 이 샤워장이라고 하는 곳 앞에 집결을 시키고 알몸 상태로 대기시킵니다.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머리칼이 없는 상태였고요. 금리빨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였어요. 머리칼은 카펫과 가발을 만드는 공장으로, 금은 군수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한쪽에 수북이 쌓여있는 옷가지와 신발은 다음에 죽을 자들에게
재활용됐습니다. 그렇게 샤워장에 들어서면 바닥에는 매끈한 도기가 깔려있고 천장에는 샤워기들이 가지런히 달려 있었습니다. 실행자들이 레버를 돌려 육중한 출입문을 잠그면 샤워기에서는 물이 아닌 일산화탄소 가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희생자들이 온몸을 쥐어뜯고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동안 스피커에서는 히틀러의 우상, 바그너의 음악이 웅장한 리듬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독가스를 살포하고 30분간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고 나면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자들이 뒷문으로 들어와 시신을 하나씩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질식사한 탓에 모두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릅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샤워장이라고 불리는 곳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신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소각로에 던져졌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1941년 이전까지 살해된 장애인은 자그마치 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부적격자로 분류당한 이들 대부분의 죽음은 이렇게 샤워실이라 불린 가스실에서 이루어졌지만 초반에는 유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굶겨 죽이거나 약물 주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자가 점점 귀해지는 상황 속에 독극물조차 희귀해지면서 결국 그들은 가스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얼굴이 너무 못생겼거나 약간의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보여지는 아이들도 표적이 되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특별히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전단지가 배달됐고요. 아이들은 비밀리에 각종 인체 실험에 이용이 되다 목숨을 빼앗긴 후 부검되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태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후에 더욱더 심해집니다. 청소년기에 가까운 아이들까지도 끌려갔고요. 마비 질환자, 뇌염, 간질,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들까지 대상이 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입은 참전용사를 대상으로도 티포 작전이 실행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차 대전 참전자와 2차 대전 참전자들 중에 소수에게 안락사가 실시됐었던 거죠. 이는 애당초 티포 작전을 계획했던 이들도 대상에 넣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제대 군인들이나 참전노인들은 대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전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카를 브란트가 몰래 참전 군인들을 포함시켜 생체 실험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극비사항이었지만 당시 독일 내에서 이에 대한 무수한 추측과 소문이 돌아 군인들이 동요했다고 합니다. 국익을 위해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을 제거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합리주의에 근거한 티포 작전은 당시 어렵고 힘든 1차 대전의 패전을 경험한 독일 국민들에게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작전의 참상이 새어나오자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이 시작됐죠. 종교계의 경우 구교, 신교할 것 없이 티포 작전 입안 당시부터 격렬한 항의를 이어왔는데요. 당시 독일 내 상당한 권위와 존경을 받던 클레멘스 폰 갈렌 추기경은 공개 강연을 통해 티포 작전을 비판했습니다. 의식 있는 학생들은 백장미단을 만들어 저항운동을 벌이다 죽어갔습니다. 결국 1941년 히틀러는 티포 작전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정확한 중단의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중지 명령 이후로도 이 살인 행각은 몰래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7만여 명보다 많은 9만여 명이 중지 선언 이후에 희생이 됐습니다. 티포 작전이 공식적으로는 1941년에 종료됐지만 가장 마지막 장애인이 희생된 것은 1945년 5월 29일로 드러난 것이죠. 여기에 비공식 기록까지 합해 대략 20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패전 이후 티포 작전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인간 말살 작전이라는 죄가 전면에 대두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도 독일 자국민에 대한 나치의 전쟁 범죄로 분류되어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작전의 책임자였던 카를 브란트 박사는 대량 학살과 생체 실험 혐의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23명의 의사와 함께 넘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들 중 맨 앞에 있었고요. 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 때문인지 현재 독일에서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매우 강하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나치가 정신질환이나 지적 또는 지체장애인을 죽이거나 불임으로 만들어 자손을 남기지 않게 했었던 그 행위가 과연 독일의 전반적인 지능 향상이나 정신질환 발병률 감소에 도움이 됐을까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영양실조가 큰 원인이었겠지만 실제로 정신분열이나 지적장애의 발병률은 나치 집권 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티포 작전 사무국이 있던 베를린 티어가르텐 4번지 거리의 중심에는 현재 희생자들을 기리는 명판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전히 매년 많은 수의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장애인과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순혈주의와 인종주의라는 나치의 정치적 동기였습니다. 반면 같은 혈통의 장애인들을 학살한 이유는 독일 사회의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 때문이었습니다. 노동할 수 없는 자들, 참전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자들, 한마디로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을 제거해야 국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논리였죠. 극단적인 효율성, 합리성의 추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선을 넘어버렸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 티포 작전의 비극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